안녕하십니까. 이 건축사 수업의 5번째 강의, 과학과 기술로 본 건축 역사에서 수학과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학과 건축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례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반드시 수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계산을 하고 공식을 써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또 증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 우리가 일상 상식으로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 또는 대학에 들어와서 건축과의 학생들이 주로 하게 되는 공업수학 내지는 여러 가지 기하학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이런 어떤 과정들도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철학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고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산에 그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사유하는 자연을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 내지는 도구로서 수학이 많이 활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문화의 어떤 주류를 형성했던 중국의 경우는 고대 수학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일찍부터 수학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건물의 입지를 결정하고 건물의 크기를 결정하고 건물의 비례관계를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일반적인 건축사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수학과 건축의 상호관계를 일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수학과 건축이라는 이런 하나의 주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 수학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는지, 또 어떤 수학의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이 과연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어떤 수학적 질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수학의 근원이 되는 어떤 서구 사람들의 몇 사람의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두 사람, 피타고라스라든지 갈릴레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는 만물의 근원이다. 피타고라스의 그런 얘기죠. 수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어떤 원천이 되는 것들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레오 같은 시대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우리 눈에 보이게 상당히 조화로운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관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 본다면 나무가 됐든 이파리가 됐든 이런 곤충이 됐든 자연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도 거기에 물론 하나에 포함되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삼라만상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비례에 의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 피타고라스나 갈릴레오뿐만 아니라 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발견을 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 문화사 또는 문명의 발전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 서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증명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 질서에 대한 어떤 주목하는 점들이 고대인과 현대인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들이 과거에는 진행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익숙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대인들은 면밀한 관찰, 오랜 시간에 걸친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는 오늘날의 그것을 손쉽게 이미 기성품처럼 받아먹는 어떤 이런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하나를 발견해내고 하나의 원칙들을 규명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들을 소모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과
자연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졌다는 이런 그 두 사람의 이 말은 상통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글자의 표현 자체는 틀리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개념은 동일한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다른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얘기했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자연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화석 시대의 이런 어떤 갑각류의 한 종류인 이런 어떤 것의 형태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애플의 상표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사과의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면밀히 보면 여기에는 일정한 비례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황금 분할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고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질서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런 암모나이트 같은 이런 어떤 화석이라든지 비단 뭐 이런 애플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사과의 어떤 형상들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누군가의 의한 것은 뭐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에는 그런 비례 체계들이 이제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우리가 건축 행위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비대칭과 어떤 파격적인 어떤 형상의 붕괴 또는 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형식의 건축물들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은 역시 균형과 비례라고 하는 것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저한 비례 체계에 의해서 수학적인 비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서도 동양의 목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철저한 비례 체계에 의해서 건물들이 구축이 되고 재료가 재단이 되고 그것이 조합이 되고 조립이 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황금 분할과 피보나치수는 물론 후대 사람들의 어떤 발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서 얘기했던 피타고라스라든지 갈릴레오가 했던 자연은 모든 수학의 어떤 체계로 되어 있다든지 또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수학은 물건을 헤아리거나 측정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수와 양에 관한 학문이다. 물론 이제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물건의 양을 헤아리거나 뭐 크기를 갖다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것에서 수학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와 수량이라는 것과 양, 크기와 길이와 부피와 같은 이런 어떤 도량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의 기초가 되기도 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발달해온 학문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여 가치의 어떤 생산물들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어떤 등가 가치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등가 가치의 문제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양적인 기준도 있을 수 있고 수적인 수량에 대한 기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 10개와 호박 한 덩어리를 교환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계산들을 해내는 어떤 과정들이 인류사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학문들을 이루어내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학의 발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방정식의 문제들을 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수리적인 체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규명해내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날의 과학의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역과 분배, 과세 등 인류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계산을 수학이 담당해왔고 농경생활의 필수적인 천문 관찰과 역법의 제정, 토지의 측량 등은 수학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교역을 한다든지 분배를 나누든지 세금을 갖다 부과한다든지 할 때는 일정한 기준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설정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사회 속에서의 어떤 구성원들 간의 약속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그 많은 부분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 또 저 사회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통해서 어떤 판단의 기준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 파란불이라고 하는 것과 빨간불이라고 하는 예를 든다면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고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 사회는 굉장히 많은 그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걸 알습니다. 그것이 파괴가 된다면 결국은 무질서한 어떤 상태들이 도래하는 것이고 새로운 체제가 그것을 대체하는 어떤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육에서의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 분배를 할 때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또는 어떤 위기의 질서에 의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을 나누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그 각각 사람들이 생산한 어떤 잉여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어떤 그 관료들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한 세금들을 부과할 때 과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것으로서 우리가 도시 문제에서 이제 본다면 격자 도시라는 얘기를 여기서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토지의 어떤 분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단계를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수적인, 수학적인 그 계산들이 여기에는 항상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어떤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토지에 대한 분배라든지 과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농사를 제대로 잘 지으려면은 하늘에 대한 어떤 관찰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주기를 계산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해서 일정한 그 시간의 반복을 통해 가지고 수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목민들처럼 필요한 것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얻어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관찰이 요구되고 그 주기들을 계산해내는 방법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것에 기탁을 해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통치 논리로서 우리가 유지되어 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봉건사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권력을 물론 장악하고 있지만 그 역법을 반포한다든지 아니면 가장 표준이 되는 도량형기라든지 이런 기준척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사회를 어떤 통일하는 어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그 상징적인 것을 자금성의 태화전 앞에 있는 도량형기라는 것하고 해시계라고 하는 것이 왜 궁전에 황제가 직무를 하는 공간에 앞쪽에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의 아들, 하늘의 위탁을 받아서 백성을 통치하는 일반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표준이 되는 어떤 그 가치 기준들, 부피와 길이와 무게에 대한 소위 말하는 도량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시간과 도량형기에 대한 기준들을 본다면 그것은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학은 전통 생활상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도시를 계획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문제. 과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체계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돈과 경제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신분이라는 것들이 권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계층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도 결국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서도 뭔가 그 표현된 암은 이 사람들의 그 질서 체계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의 집은 얼마만큼의 크기가 돼야 되고 저 사람의 집은 이만한 크기가 돼야 되고 더 밑에 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사람들은 어떤 땅을 가져야 되고 크기를 가져야 된다 라고 할 때 게재되는 문제도 우리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어떤 일상의 많은 부분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수학과 항상 결부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매일 전철을 타고 오면서 내는 그 표의 값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그 비밀번호를 눌러서 하는 그런 어떤 사물함이라든지 아니면 방문의 어떤 대문에 열쇠를 연다든지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 수학적인 들과 그런 내용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시라도 이 수학이라는 것과 떨어져서 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만물의 근원은 수는 만물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죠. 교실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크기가 결정이 됐느냐, 이 학생 수가 몇 명이 들어갈 것이냐, 한 사람의 학생이 얼마만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이 공간은 결정이 됐을 겁니다. 거기에도 역시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과학으로서 주목된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기원전 6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도 고대 인도, 중국, 바빌로니아, 이집트 등지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수학이 과학으로 이제 주목된 것은 그리스 시대의 그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목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철학자들이 철학은 꼭 수학과 이제 직접된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의 그 삶의 속에서는 특히 고대 문화가 발달했던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바빌로니아라든지 이집트 이런 곳에서는 수학의 논리들이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계산해낸다든지 토지를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수학에 대한 논리체계가 형성이 됐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토지를 측량하고 격자 도시를 만들고 격자의 크기를 갖다 결정하는 이런 어떤 방식에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부단히 연마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많은 현상 속에서 그 수학적 논리 체계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보여졌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부분에 굉장히 복잡한 인간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유에 의해서 구성된 추상적인 과학으로서 추론의 전제를 삼는 공리라고 하는 일부의 명제를 가정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낸다. 수학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 체계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나타나는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 오기 전에 인하대학에 잠시 있었을 때 인하대학교 그 옆에 방 근처 제가 있었던 그 연구실 그 가까운 곳에 수학과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쓰신 견우와 직녀는 오작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책을 하나 내신 걸 봤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아니 수학으로 어떻게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것을 입증한단 말이야?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수학은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복잡한 체계들을 도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풀어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결론들을 도출해내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학자는 뭐 대개 보면 천재들이 많은 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은 천재들이 있었지만 특히 뭐 제가 이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수학자들은 30대 이전에 이미 그 자신의 입지가 결정이 되고 세계적인 수학가가 수학자냐 아니냐라는 것이 판명이 날 정도로 아주 어려서부터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범부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여러 가지 그 수학에 대한 그 책들이 번역된 것들도 있고 또 그 집필한 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게 수학의 역사에 대한 책들, 뭐 수학자에 대한 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그런 수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좀 고조되는 어떤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학이 기초학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역사도 역시 어떻게 보면 건축 분야라고 하는 거에서 수학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또 수학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 건축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이제 전개돼 나가는 어떤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건축의 현상에 어떤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학과 건축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전제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보도록 하죠. 여기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에 소장된 진흙판으로서 기원전 18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수학의 공식들이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점토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다시피 바빌로니아 지역은 이제 서령문자, 소위 말하는 쇠기 문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용을 했는데, 왼쪽에 있는 그 판의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도형과 더불어서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이렇게 기원전 1800년 전이면 지금 벌써 얼마예요?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어갔으니까는 벌써 한 3000년, 한 4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공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이 필요했다는 어떤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외워가지고 쓸 일은 거의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쓸 일은 없겠지만은 서령문자로 표기한 이 숫자에 대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1, 2, 3, 4, 5, 6, 7, 8, 9, 10까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삼각형과 막대기가 결합된 것을 1이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냥 직선 하나로 표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변형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꼭대기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거꾸로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증가되면서 3까지 갔다가 4가 되면은 좀 더 복잡해지니까 그거를 아래 위로 올려서 가다가, 또 5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마치 공포처럼 이렇게 이제 밑에는 작게 2개, 위에는 3개를 이렇게 하고, 점점 이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9까지 갔다가 9 다음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은 격세지감의 차이가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숫자 개념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형문자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과연 어떤 사람이 왜 이거를 이제 발명을 해냈느냐라는 문제라든지, 왜 이 사람들한테는 이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관계들이 필요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것은 비단 여기서 아마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면적을 나누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면적을 나눈다는 건 결국은 옛날에 그 권력이라고 하는 토지의 기반을 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분배하고 생산과 또 직결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나누는 방식들, 또 그거를 계산해내는 것들, 합리적으로 그거를 입증해내는 것, 이 크기가 얼마냐라는 걸 입증해냄으로써 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크기들을 갖다가 판단해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아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설령문자로 쓸 수 있는 숫자의 어떤 기호들을 이제 발명해내서 또 보급을 시키고 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의 노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는 뭐 좀 알아볼 수는 없지만 자료로서 그냥 제시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복잡한 여기 내용들은 뭐 도형도 보이고 그러는데, 기원전 1600년경에 제작된 고대 이집트의 그 수학의 어떤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그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린드 파피루스라고도 이제 일명 불리는 것인데, 저도 굉장히 생소한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 수업 때문에 이제 제가 준비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이제 그 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이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이집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썼던, 종이 대신 썼던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식물의 껍질에다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학적인 사고들을 이제 적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자료의 이제 근거에 의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도형의 넓이와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왼쪽 그 복잡한 그 등식 속에서는, 공식들 기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절실하게 이제 필요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고대 문명이 발달하는 그 지역에 반드시 또 수학이 같이 발달했던 것을 우리는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은 삶의 어떤 그 양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현대 건축에서도 구조적인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크기를 결정하는 것들은 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사유에 근간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을 잘하고 대학교에서도 음악 수학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뭐 전혀 생각나는 공식 하나조차 없고, 뭐 기호조차 지금 뭐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데, 그 수학을 갖다가 이제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들 이제 공부를 하죠. 근데 왕왕 보면은 건축가라고 하는 학생들은,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학생, 공학과 학생들은 좀 다르지만 디자인 학생들은 수학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건축가에서 무슨 수학이 필요하냐.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 다닐 때 이 건축 역사하는 사람이 무슨 수학 시험을 봐야 되나. 대학원 시험 때 제가 제일 어려웠던 난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공업수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대학원에 들어와서도 공업수학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하나도 유용하지 않은,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학문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피곤하기 이를 때였고, 그것 때문에 졸업을 못하는 사람도 건축과에서는 종종 있었죠. 지금은 물론 그 과목이 다 없어졌지만, 건축과에서 다시 돌이켜서 제가 이 수학과 건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공식을 외웠든 암기를 해서 그대로 달달 외워가지고 뭐 답을 쓰고 시험을 봤든 안 됐든 간에 어떤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헛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건축가 학생들한테 지금 이제 가르치는 기하학이라는 수학을 이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과연 기하학만 건축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머리를 써서 이제 뭔가 논리 체계를 구축하고 뭐 이러는 어떤 과정들, 또 수를 계산하는 뭐 등식을, 방정식을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건축하고는 물론 설계하는데 뭐 이렇게 큰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한마디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로 건축에 크게 도움 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임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다는 것과 같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날은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는 다시 이 수학을 건축가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뭐 작가가 다른 데로 빗나가긴 했지만은, 이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이런 그 많은 자료들,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과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2차원적인 공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3차원의 공간의 크기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들이 당시에 중요한 어떤 그 얘기들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산술, 대수, 기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도 남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론 서양 건축을 이제 공부하는 데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이집트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학의 사고 방식들 뭐 이런 거를 좀 익히는 것이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그리스의 수많은 학자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의 그 역사상 이름을 올렸던 수많은 학자들의 얘기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우리가 익히 수학과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왼쪽 부분에 여기 보면 피타고라스가 이제 뭔가를 하고 있고요. 유클리드라고 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든 사람들, 건축가 브라만테가 이제 모델이 돼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라파엘로의 모습도 보이고, 에피쿠로스의 모습도 보이고, 중심에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드로 대왕 이런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아테네 학당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그려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각각 그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입장들을 잘 표현해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테네 학당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이 같이 토론이 되고 서로 그 논쟁을 하고 그 속에서 융합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돼 나가는 이런 학문 체계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는 뭐 대부분의 대화죠.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제하고 조금 빛난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과거 성현들의 책이라든지 뭐 그리스 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 논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지금처럼 뭐 우리가 인용을 뭐 하고 뭐 이런 어떤 누구의 이론을 인용하고 이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들은 전부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예를 들면 노노왈, 뭐 공자왈 다 무슨 왈 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또 대답을 하고, 서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이 관찰해서 얻어진 바들 이런 것들이 대화라고 하는 그런 그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초기의 어떤 많은 그 사유의 어떤 그 흔적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도 많은 대화를 하죠. 술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근데 그 대화라는 거하고 이제 잡담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담이라고 하는 것, 사실 잡담이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 대화의 한 범주죠. 그거를 좀 쓸데없는 이야기다 해서 잡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잡담이나 농담 속에도 우리가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귀담아 들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카톡에 이제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어떤 추세가 또 보여지고 있는데, 카톡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의 얘기들을 주고받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또 거기도 보면은 그 다른 글들을 가져다가 이제 뿌리는 어떤 현상들이 보이죠. 아마도 그런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그 학문의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어떤 능력들이 좀 적은 거죠.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퍼다가 날러서 뿌리는 어떤 행위들에 익숙해져 있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인터넷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병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대화 속에서 다른 누구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관찰해서 얻어낸 것들, 이런 어떤 예리한 그런 그 내용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때 좀 더 상승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여기에 이제 제시한 거는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그림을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은 실제 이런 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벽화의 한 부분에 장식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좀 전에 봤던 아테네 학당의 그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여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가운데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모습이 여기 보여집니다. 그 복장에서라든지 머리의 그 두 발의 형태라든지 뭐 신발을 신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손의 포즈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큼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주게 하는 라파엘로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림을 좀 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을 묘사한 걸 봅니다. 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의 모습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하나 누가 제시를 해놓고 있고 그걸 가지고 피타고라스가 열심히 뭔가를 계산해내는 이런 아주 흥미로운 그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제 만들어낸 유클리드가 컴파스를 가지고 뭔가를 측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림에서 지금 두 사람의 모습에서 이제 알 수 있지, 뭔가를 계산하고 측량해내는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이 사실 이제 수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닌가. 이 두 사람을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게 지금 이 유클리드가 가지고 있는 컴파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컴파스와 그 소위 뭐 엄격하게 하면 곡척이라고 하는 꺾어진 자죠. 기억자문들은 자는 상당히 많은 그 신화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잠시 뒤에 다시 더 구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이런 게 있습니다. 프랑스화가 로랑 드라이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그림인데 1649년에 이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제목은 기하학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기하학의 알레고리 해가지고 이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들고 있는 그 종이에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상상이 하나 보이고, 왼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지구위 같은 그런 둥근 것이 보이고, 거기에 이제 뱀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 방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왼손을 주목해 보면 왼손에 컴파스와 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제 수학의 어떤 개념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기하학의 알레고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의미들을 이렇게 화가들의 입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과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간접적인 그런 자료들이 수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당시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그런 사회 속의 어떤 현상들을 갖다 이 그림은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태초의 혼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지창조를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뉴턴의 태초의 혼돈이라는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거는 천지창조를 하는 그런 혼돈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혼돈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1794년에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둘 다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영국의 이제 화가이고 판화가이고 이제 신비적인 어떤 경향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은 고금의 어떤 시문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환상들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표현해내는 어떤 수채화나 소묘들도 이제 많이 발표를 했고요. 또 동판화를 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들, 이런 어떤 정확성, 절대적인 어떤 가치들 또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완벽한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제시하는 것들, 이런 논리 체계에 대한 그것과 논리 체계를 근간으로 한 과학적인 어떤 사유 방식들을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컴파스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주어져 있죠. 이 컴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원을 그릴 때 이제 쓰는 그런 거고, 측량을 할 때도 이제 또는 나눌 때, 분할을 할 때도 쓰는 도구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이 천지창조를 하는 그런 이 컴파스가 아주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뉴턴의 모습입니다. 벌거벗은 뉴턴이 이 컴파스를 가지고 역시
뭔가를 측량하고 측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자기의 그 사유 방식들을 갖다 분출하고 있는 그런 것을 극명하게 혼돈 시대에서도 혼돈에 대한 것을 극복하고 질서의 세계로 다시 이제 옮겨오기 위해서 손을 통한 어떤 매개체로서 이런 컴파스가 이제 제시되고 있죠. 두 사람 다 보면은 컴파스를 들고 그 어떤 그 논리 체계에 기반을 둔 사유 방식이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아주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림, 두 장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종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컴파스와 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프리메이슨 그 사원의 마크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그런 노동조합과 비슷한 중세 협공들의 조직인 길드를 모체로 해서 만들어진 이런 일종의 이제 친목도모와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종교적인 문제로까지 가는 비밀 결사의 어떤 체제로 형성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그 쓰여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7세기 영국에서 인간과 사회의 개선을 추구하는 엘리트 남성들의 전용 사격 클럽으로 이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윤리 도덕과 같은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이런 어떤 지식인들의 단체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 상단에 있는 그림이 프리메이슨 사원의 전체 전경의 모습이고 제가 더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주목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마크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마크에 보면은 역시 여기 보면은 이 컴파스와 곡청, 자가 이제 두 개를 같이 결합이 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윤리와 도덕에 대한 철학 문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발현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 개선의 방향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합리적인 논리 체계들이 이제 필요한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원칙들을 갖다 이제 제시해야 되는 어떤 흔들리지 않는 사유의 어떤 그 체제들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러한 마크들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컴파스와 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블레이크가 그린 태초의 혼돈과 뉴턴을 표현했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이전에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드라이루의 그 기하학 알레고리에 보여지는 이 손에 잡혀 있는 이 컴파스와 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수학이라는 학문을 이 컴파스 자라는 것이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기하학의 어떤 원칙의 가장 그 도구로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통된 분모들을 여기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그 동양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동양으로 돌아와서 여기 이런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신강 투르판 아스타나에서 발견된 여화복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7세기 정도의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한나라의 화상석에 새겨진 여화복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똑같이 여화복기도의 그림이긴 한데 하나는 1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거고 하나는 7세기에 만들어진 거고, 오른쪽에 있는 한나라의 화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나라 시대에는 무덤을 만들 때 두 가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벽돌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가 주된 그 한나라 때에 무덤을 만드는 그 재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목재를 쓰기도 하지만은 그 주된 재료로서는 마감재로서 내부에 그 돌과 벽돌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돌과 벽돌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되어 있는 벽돌들이 아니라 좀 밋밋하게 그 판을 만들어서 붙이는 석재가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석, 화상전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그리고 이 화상석, 화상전을 통해서 한나라 시대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제도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건축물의 형상들,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의 모습들,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도록 굉장히 대량의 어떤 그 벽돌과 석재의 그 그림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그림을 통해서
한나라의 어떤 그 상황들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그 화상석에 새겨져 있는 여화복기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이제 이 투르판에서 발견된 그 여화복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화복기도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꼬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위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또 하나 이제 앞에 거랑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역시 컴파스와 곡척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컴파스와 곡척. 하늘 태양이 있고 별들이 이렇게 이제 놓여져 있고, 우주의 어떤 그 천지를 창조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에 해와 달과 이제 별이 보이고, 여신과 남신이 마주보고, 하체는 별처럼 뱀처럼 이제 꼬리가 꼬여 있는데 우주의 창조 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혼돈의 어떤 그 시대, 그것이 무질서한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들이 질서 체계로 잡아가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그것은 곡척과 그 컴파스라고 하는 이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신의 속에는 동양에서는, 중국에서는 컴파스를 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곡척, 꺾어진 그 자를 갖다가 구라고 불렀죠.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 규라는 그 단어는 바로 컴파스와 곡척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측량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수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변하는 상징물로서 왕왕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곡척과 이 컴파스는 대목수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죠. 특히 이 곡척은 뭐 직선으로 되어 있지만, 꺾어진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걸 가지고는 직선도 그릴 수가 있고, 곡선도 만들 수가 있고, 원형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는. 컴파스가 없어도. 훨씬 더 그 컴파스보다는 더 중요한 그런 거죠. 사실 컴파스는 분할의 어떤 의미들이 있죠. 이렇게 나누는 어떤 그런 것의 기준들을 만들 수 있는. 곡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재고, 면적을 산출해내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들고 있는, 두 사람의 신이 들고 있는 규라고 하는 것과 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컴파스와 곡척이 이제 들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자의 신에 들려있는, 이건 여신이죠. 이건 남신이고, 그래서 곡척과 이제 그 컴파스를 이제 각각 대별하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밑에 마지막으로 이제 쓰여져 있지만, 인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여자와 남자, 철학적으로 말하면 음과 양이고, 공학적으로 말하면 컴파스와 자이며,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원과 직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 곡척을 가지고 원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만, 이 곡척은 기본적으로는 직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컴파스라고 해서 원을 다루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원형과 그 직선의 문제, 음과 양의 문제, 컴파스와 자의 문제, 여자와 남자의 문제. 하나 여기서 의문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천원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네모다라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은 사실은 양이고 땅은 남자인데, 여기서는 약간 그 반대로 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좀 반대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한옥에서도 보면 굴돌이와 납돌이라는 그런 문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그것이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더 한다면은, 중국에서 이제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 이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주비산경이라는 책은 후한 무렵에 편찬돼 가지고 송대에 이제 간본이 된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후한 시대 때 이미 이런 수학에 대한 논리 체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되는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들을 여기다 이제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비산경이라는 책은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석이 가했습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듯이 삼국시대의 조근경이라든지 북주의 그 견란이라든지 당나라 때 이순풍 등이 이 책에 이제 주석을 가해서 가지고 주나라 때 비라고 하는 8척의 막대에서 천지를 측정 산출한 데에서 연유해서 이제 주비산경이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고현법이라고 그러죠. 고현법. 여기 보면은 고현의 어떤 법을 기초로 해서 혼천설과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우주관이라는 개천설을 갖다가 이제 입증하는,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는 만물의 근원이고 자연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마찬가지로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문역법에 관계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였죠. 사실은 땅을 측량하고 토지를 나누는 것은 좀 두 번째 문제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늘의 현상들을 갖다 이해하는 것의 수단으로서 우주관을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좀 지루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걸 살펴봅시다. 주공과 상고의 일화라고 하는 것을 내가 준비를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원과 직사각형에서 비롯이 된다. 원은 직사각형에서 나오고 직사각형은 곡척, 구분자에서 얻는다. 곡척은 9981의 계산술에서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원은 직사각형에서 나오고 직사각형은 곡척에서 얻는다. 그래서 아까 곡척을 이제 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봤죠. 그 다음에 곡척을 접어서 아랫변을 3, 직각인 세로변을 4가 되게 하면 빗변은 5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얘기죠. 이 직사각형에 아래 위에 각각 정사각형을 붙이면 큰 정사각형을 얻는다. 즉 길이가 3, 4, 5인 세 정사각형이다. 두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5이고 이는 큰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곡척을 가지고 먹줄과 나란히 놓으면 먹줄이 평탄한지 알고, 세우면 높이를 알고, 반대로 뒤집으면 깊이를 잴 수 있고, 엎어 놓으면 거리를 알 수 있고, 만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돌리면 원을 그릴 수 있고, 두 번 합치면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 곡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곡척을 가지고. 곡척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곡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사각형이 되는 거고, 이거를 돌리면은 원을 만들 수 있고, 뭐 세우면 높이를 재고, 구부리면은 깊이를 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곡척은 상당히 유용한 그런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목수들이 필수품이 이 곡척이죠. 우리나라 대목수들을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목수들은 곡척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곡척이 가장 기본이 되는 대목수의 도구 중에 하나죠. 상량식, 소위 말하는 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마룻대를 이제 올릴 때가 되면 상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상량제를 지낼 때 재물과 같이 올려놓는 그 목수의 도구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곡척이에요. 곡척과 먹통, 소위 말하는 먹줄을 튕기는 통을 항상 그 위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죠. 그 제를 지낸단 말이죠. 그만큼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이 곡척이라고 하는 그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척에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제가 그 전에 일본의 고베에 있는 다케나카 도구관에 가면은 대목수, 일본 대목수들의 어떤 도구들을 전시한 도구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방문객들, 뭐 젊은 학생들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면은 해볼 수 있는 직접 자기가 만질 수 있게 도구들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습니다. 물론 대패로 깎는 것도 시범으로 해볼 수도 각자 해볼 수 있고, 또 먹줄을 튕기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죠. 제가 제일 흥미롭게 느꼈던 것이 바로 이 곡척 가지고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어 보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거기 와가지고 아니 곡척으로 이런 것도 이런 형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할 정도로 곡척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도구이고 여러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보면 이런 지금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평탄한지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재고 거리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학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곡척은 뭐 기하학적인 어떤 관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한 어떤 평면적인 2차원적인 어떤 형태들을 규정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비산경이라는 책, 이게 이제 뭐
여러 상황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중국에서 이제 어떤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의 어떤 연표가 있어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어떤 수학적인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변화 양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연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들이 주석이 가해지는 어떤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국 이외의 어떤 중국 지역 내에서의 사건과 중국 이외의 사건들을 이제 대비시켜 놓는데 간단하게 뭐 이런 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서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어떤 원론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뭐 제가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더 근본적인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대략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것 같은 기하학의 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연역 추리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제 쌓게 된 거고 인간의 이성적 사회를 이끄는 이정표가 되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들은 이런 어떤 이성적인 사유를 이끄는 표지가 된 거죠. 기점이 된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우주, 인간의 정신 사이에 하나의 초자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믿고 그것은 점선면체를 모든 존재의 근간으로 여기게 된 거죠. 이런 기하학적인 어떤 형태들이 이런 점선면체, 점에서부터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는 것이고,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는 것이고, 면이 이제 만나게 되면 입체가 되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을 모든 것의 존재의 근간으로 여기게 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자연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이제 뜯어보다 보면은, 이런 어떤 개념으로 도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정신세계와 이제 결부시켜서 이것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를 다시 돌아가서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만물은 모두 수라고 하는 신념과 마찬가지로 유클리드는 모든 사물의 근간의 기본 관계를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 간의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또는 이런 점선면체라고 하는 그런 기하학적인 요소들로 모든 것은 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하나의 대상, 자연이라는 대상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정의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내포하고 있는데 어느 거 하나 뭐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틀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어떤 내용 체계들이 서로 융합이 되고 이러면서 학문이 점점 깊어지고 본질을 이해하는 데 다가가는 어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거친 얘기이고 어떤 뭐 근간을 갖다 이렇게 뭐 이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출발은 이런 거였었어요. 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냐. 건축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축의 과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것도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거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이랑 이런 입체,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간의 형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뭐 얘기하듯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 공간을 그냥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 요건이 없이 펼쳐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공간이라고 인식하기가 좀 어렵죠. 다만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재단이 돼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될 때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의실, 직사각형, 직육면체로 된 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기하학에 이른다면 점과 선과 그 다음에 면과 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뜯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한적인 요소가 가해짐으로 해가지고 그 말하는 우리가 쓰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장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 어떤 특출난 그런 어떤 그 재능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사람,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아이엠 베이 같은 그런 그 유명한 건축가. 이 사람은 아주 이 기하학에 대단한 그 재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주 지방에서 이제 그 어려서 성장을 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하의 어떤 그 기하학적인 패턴에 대한 것도 많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전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수학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수학에서도 가장 흥미를 많이 가졌던 게 기하학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엠페이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그 이 기하학적인 패턴들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주 자유자재죠. 그리고 아주 시종, 수미일관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서로 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이엠페이 작품을 보면은 그런 하나의 자기가 정한 어떤 패턴, 그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수미일관하게 아주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전체 외관에서부터 그 내부에까지, 내부에서도 큰 곳에서 작은 데 이르기까지 아주 그 세세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 아이엠페이 작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그 기하학에 정통하게 되면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대상이 아이엠페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기하학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기본 요소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파악하면 현실 세계에서 신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그 학문의 체계들, 특히 이제 고대 시대, 그리스 시대나 이런 데서 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그 존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한 현실 세계를 극복하고 이상 세계로 가는, 초현실의 세계로 다가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고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아마 제일 큰 과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시 그 좀 시간을 확 뛰어넘어서 동양으로 이렇게 돌아와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하학에 대한 것을 이제 또 그 중국에서 인식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은 이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의 관계죠. 그래서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가 소위 공동으로 기하학 원론을 이제 번역한 기하 원본이라는 책이 이렇게 중국에서 명나라 시대 때 탄생을 하게 됩니다. 명대에 이제 이런 기하 원본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보게 되면은 기하 원본 제1권지 수 해서 첫 번째 권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리마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테오 리치의 중국 이름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구역을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필수해서 받아서 쓴 게 이제 서광계입니다. 그래서 오송이라고 하는 그런 호를 썼는데 서광계가 이제 그 받아 써가지고 이제 만든 게 바로 이 이제 기하원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는 또 중국말도 이제 잘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건축 보면은 이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활용이 잘 됐느냐, 또 그 활용이 안 됐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에 앞서 목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재를 가지고 다른 것들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하학에 좀 부합하는 건축들이 이 중국 건축 또는 동아시아의 목구조의 건축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우리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런 그림들, 복희의 그 64궤 차서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양 오행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응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좀 오래된 전통 속에 나타나는 이
이 부분들, 그 음양 오행에 대한 얘기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바로 그 수학적인 어떤 질서 체계, 자연의 근간을 둔 수학적인 질서 체계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인 사상이고, 사회를 인식하고 자연을 인식하는 근간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표를 보면은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 화, 토, 금, 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자연의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수라고 그래가지고 각각 그 숫자적으로도 8, 7, 5, 9, 6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들이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하도낙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수학적인 그 조작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계를 이해하고 자연의 현상들을 갖다 파악하는 도구로서 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전개시켜 왔던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뭐 한자로 쓰여져 있고 여러 가지 그 용어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그 동양의 중국의 어떤 사유 방식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지만은, 또 하도낙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질적인 것, 동서양의 굉장히 이질적인 어떤 출발점을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근본은 자연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시점에선가 서로의 어떤 사유체계의 방식들이 조금씩 이제 갈라지면서 동서양의 차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다시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다시 하나의 어떤 방향으로 모아지기 위한 어떤 많은 학문적인 탐색들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시종일관 동서양이 똑같은 길을 갔다 오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나 출발점은 결국 같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어떤 그 목적에 대한 것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간에 합치가 되는 부분도 있다가 또 불합치를 이루는 부분도 있다가 계속 그런 그 합치와 불합치의 어떤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돼 나가면서, 또 오늘날은 아마도 그것이 이제 합치돼 나가는 방향으로 자꾸 모색하는 어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근대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그 불합치의 어떤 그 시대들이 잠깐 전개가 됐었고, 오늘날은 다시 그 합치의 어떤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 학자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 동양학을 서양의 학문으로서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례들을 주변에서 왕왕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하도낙서라고 하는 그런 것과 그리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학에 대한 어떤 출발이 시작됐던 그런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출발은 같다. 다만 사유에 있어서 약간의 그 주어진 환경과 그 환경을 갖다 생활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 그런, 중간에 또 이제 뭐 서양과 동양의 어떤 차이점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이제 오늘날에 좀 전에 반복된 얘기지만 오늘날에는 하나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그 모아지는 어떤 수렴이 돼 나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수학하고는 좀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표를 한번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 오행의 오행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과 대응되는 많은 현상들을 이제 여기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감각 기관에 대한 문제, 자연의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오행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음양 오행, 그 괴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오행에 대한 논리를 따지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자연의 현상에 대한 어떤 세밀한 관찰의 결과로서 우리 생활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표준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여전히 연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잠깐 얘기했던 그런 거를 수학과 과학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체계도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상수라는 개념으로 와서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지는데, 하나는 그 과학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그런 체계가 하나 있고, 하나는 점술로서 해서 점을 치는 괴상을 보는 어떤 이런 현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같이 관통을 한다는 거죠. 서로 관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의 어떤 운명을 갖다가 이제 예단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한다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규율적인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서로가 항상 이렇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보여주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는 두 가지 어떤 방식들이 이 인류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표가 모든 것을 다 대변한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잠깐 앞에서 설명을 했던 이런 자연이라고 하는 그 출발점으로부터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사유 방식들이 수학이라는 그런 개념과 그런 단순 점순을 치는 어떤 이런 방식들, 소위 말하는 이성적인 판단과 그 비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항상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의 어떤 흐름들을 본다면 운명이라는 어떤 것이 있고 하나는 규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어떤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지신인의 관통이라는 말을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천지신인의 관통. 이 관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용어 중에 하나죠. 관통을 한다. 꿰뚫고 같이 통하는 어떤 관입하는, 서로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는 물론 더 논란의 어떤 여지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용어가 이제 위에 보면 추동이라는 말이 있고 관통이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위에는 이제 추동이라는 말, 밀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동력이 있고, 또 하나는 꿰어서 하나로 통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결국 서로가 밀고 당기는, 밀어주는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결합이 돼가지고 서로 통하는 부분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으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비이성적인 부분들도 항상 이렇게 내재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이성적인 부분에도 또 이성적인 내용들이 항상 관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의 어떤 현상, 소위 말하는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어 있는 이분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그 설명이 여기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음양이라는 것은 물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분화돼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규율과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항상 연결고리를 가지고 계속 요동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축들이 전 세계에는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좀 친근한 것도 본다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것은 석굴암이죠. 여러분 잘 아는 석굴암의 어떤 비례 체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이제 석가탑의 어떤 비례 체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석굴암의 비례 체계는 일본,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어떤 비례 체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 논한 사람은, 물론 그 이전에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례를 갖다 우리가 논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균제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균일하게 이제 분할을 해보면서 어떤 비례가 기준이 돼서 그 전체적인 비례를 갖다 구성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고, 부분과 전체는 무슨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인데, 한국 전통건축의 이 비례에 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일제시대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초창기에 일본의 젊은
건축학자죠. 뭐 학자라고까지 그 당시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미전 미대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네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젊은 학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일찍 죽었죠. 일찍 요절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30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조사도 하고, 역시 이제 수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찍 착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한국 조선 상고 시대의 건축이라는 책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요네다라는 사람이 이제 사후에 그 스승들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이 사람이 죽은 거가 이제 안타깝고, 그 사람이 또 좋은 글을 많이 몇 개 남긴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유고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선 상고 시대의 건축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건축의 그 비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요네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죠. 어떤 비례책으로 이것이 불상이 안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공간의 크기는 무엇이 기준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해를 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한국의 그 비례체계라든지 수학과 건축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 중에 하나가 송민구 선생님이시죠. 지금 돌아가신 건축가인데, 송민구 선생님의 자제분이 또 우리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을 했던 분인데, 그 후에 지금 어떤 걸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송민구 선생님이 수학과 건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책도 내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석굴암에 대한 비례 연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전통 건축에 대한 비례 연구를 하신 분이 한 대표적인 학자가 해방 이후에는 그 송민구 선생님을 들 수 있는데, 해방 이전에는 바로 이제 이 요네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제일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도해에 되어 있는 그림들은 바로 이제 그 그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례에 대한 연구들은 그 이후에도 전 세계 각국의 서양 건축에서는 또 깊이 많이 연구가 된 것 중에 하나죠. 르네상스 시대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런 비례에 대한 균제법에 대한 그런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이제 부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부희년이라는 분이 지금 북경의 그 중국 건축 설계원의 역사 이론 연구실에 이제 그 책임자로 계신데,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책임자로 계셨습니다. 제 논문, 박사 논문 이제 심사위원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전통 건축의 비례 체계를 요네다처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 있는 얘는 불광사 그 대전입니다. 중국에 이제 몇 개 남아 있지 않은 당나라 때의 그 유물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불광사 대전의 비례 체계를 이와 같이 한번 이분이 분석을 해본 것이죠. 근데 이 비례 체계 연구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아주 정확한 실측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정확한 실측도가 이제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원의 어떤 구성 관계로 이제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짜리 원도 구성이 될 수 있고 2개로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가운데 큰 원 하나 해서 이거는 이제 이 가운데 중심칸 이 부분에 면적이 이제 어떻게 크기가, 높이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폭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과 좌우 앞뒤 전후에 있는 칸의 관계들은 어떻게 돼 있고, 또 그 처마 높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있는지를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도해를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도해 이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목조 건축을 짓는 데 있어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송나라 때는 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준 씨라고 동남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영접업식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쓴 그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어요. 송영접업식을 통해 본 목조 건축 평면 척도 구성에 관한 고찰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에 중국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비례 체계의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영접업식에서 주로 썼던 거는 제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청나라 시대에는 두구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목재의 단면적을 지칭하는 그런 거죠. 비례가 3대 2의 체계로 되어 있는
역시 이 그 청나라 때의 그 두구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주두에 끼워지는 첨차의 두께,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두구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두구의 그 크기, 이것이 이제 건물들을 짓는 기본적인 치수의 척도가 돼서 이제 그 비례 관계로 전체 건물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크게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서 볼 수 있겠지만, 각각의 이런 그 부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엄밀한 수학적인 질서 체계, 비례 체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조 건축은 특히 결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부재가 만나는 부분의 어떤 크기라든지 두 부재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호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의 높이는 얼마가 되고 폭은 얼마가 되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주두의 크기는 얼마가 되고, 이 첨차의 어떤 폭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있는 소로는 얼마만큼 결정이 되고, 여기에 쓰여지는 이 보의 두께는 얼마가 되고,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되고, 이 지붕의 천장부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석가래들은 어떻게 끊어져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양상에 대해서 수학적인 비례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집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석조 건축, 그리스 신전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각각의 부재들이 이제 비례 체계로 움직이지만, 훨씬 더 여기 동양의 목조 건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사용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법칙이라는 그런 말로 이제 쓰고 있죠. 또는 뭐 칙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비례 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과거에는 뭐 그 학문으로서 어떤 연구됐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집을 구축하는 논리 체계로서 이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어떤 공간 구성의 논리의 어떤 그 형식으로서 이와 같은 비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송민구 선생님 같은 경우나 부희년 같은 그런 분이나 요네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 건축의 그 비례 체계를 연구했던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저를 굉장히 감동시켰던 그런 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수학자가 이제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를 이제 쓴 그런 그림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감동적인 그런 칠판에 판서를 한 거죠. 수학의 어떤 과제, 문제를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칠판에다가 이제 굉장히 잔뜩 그 수학의 논리 체계들을 서술하고 그 문제를 일단 이제 풀은 갔던 모습들인데, 과연 건축에서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역사라는 것도 이렇게 수미가 이렇게 잘 끼워 맞추고 그 역사의 현상들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제가 하나 발췌를 한 거고요. 이거는 서양의 유명한 그 수학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인물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발췌를 해서 놓은 것이고요.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라고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연보가 이제 잘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각각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수학자들의 앞에 있던 그런 인물들이 어느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었는지 이렇게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또는 인도 같은데 뭐 잘 안 알려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까 앞에서 나왔던 피보나치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갈릴레이라든지, 동양에서의 이제 유명한 수학자 중에 원나라 때 그 곽수경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아까 조충지 같은 사람들, 장형이라는 이런 인물들, 여러 이런 인물들이 이제 수학의 세계를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유명하게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 이런 인물들이 수학의 또는 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추가 내용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자료가 원래 준비된 거는 2013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좀 준비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아까 근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하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수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수학자 대회는 그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 매년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중국에서도 한 번 열렸었고, 일본에서도 이미 열린 바가 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 좀 가장 늦게 뭐 이렇게 수학자 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 포스터이고, 여기 이제 수학자 대회가 열렸던 각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이건 세계 수학자 협회의 그 마크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인터내셔널 매스메티컬 그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년 수학자 대회를 열죠. 여러분이 아다시피 건축계에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프리츠커 상이라는 게 있죠. 유명한 프리츠커 상을 우리가 매년 이제 수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프리츠커 상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노벨상의 그 기본적인 학문이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학문도 우리나라는 아직 배출하고 있지 못하죠. 근데 해석하게도 이 수학에서도 그 플리츠커 상이 있습니다. 그 노벨상에 해당되는 그런 필즈상이라고 있는데, 그 필즈상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 이름을 올리고 있지 못하죠. 뭐 근접한 사람은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명단에 아직은 우리가 이름을 올려서 그 상을 수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뭐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츠커 상. 물론 그 상이 받은 나라와 받지 못한 나라가 그 나라의 건축 수준을 대변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 분야의 어떤 그 한계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즈상의 경우도 역시 아직까지 상을 내고 있지 못하죠. 애석하게도 그런 상을 내고 있지 못한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사실 수학과 건축이라는 것을 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문 세계에 있어서의 근본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근간이 되는 그 부분들이 토대가 튼튼하게 이렇게 쌓아져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우리는 왕왕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한국 건축 역사, 한국에서 건축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튼튼한 뿌리를 갖고 있지 못하고, 이 밑에 부분이 좀 떠 있는 상태에서, 필로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필로티라면 기둥이라도 좀 견실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몇 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그런 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위에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약간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다시 하냐면, 플리츠커상, 노벨상의 기본적인 어떤 중요한 근간이 되는 상들, 건축의 필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학문의 기본적인 토대들이 잘 갖추어져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지, 사상누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계속 남의 것을 곁눈질하면서 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세계의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러 다니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러 다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자기 스스로 창작에 열의를 태우고 자기 스스로 더 개발해야 될 그런 것인데, 여전히 남의 거 곁눈질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건축가로서의 어떤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 사람이 곁눈질하는 것이 고전과 전통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같은 시대에 아니면 좀 앞선 시대의 사람들의 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보러 다닌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그 정통성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나이에도 언제까지 그럼 남의 것을 보러 다닐 것이냐. 그 남의 것이라는 말에는 한계가 명확히 있습니다. 남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의 고전을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고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작품들을 보러 다니는 것은 결국은 그 근저에는 카피와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심리적인 어떤 의지가 다분히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는지, 건축의 그 노벨상이라는 플리츠커상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세계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자질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평가의 잣대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그 왕수라는 사람이 상을 받을 때도 중국 자체도 놀랐던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건축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사회의 어떤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작품의 어떤 그 배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더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장황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할까? 그리고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수학자 대회 포스터로서 이렇게 음향이라고 하는 부분, 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많이 애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차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필즈상은 바로 이런 거죠.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24년도 수학의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상을 수여하기라고 기본 경륜은 테나 토론토에 필즈의 이름을 붙여서 수여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건 나이의 제한도 있죠. 그 4년에 한 번씩 이 메달을 이제 주게 됩니다. 나이가 넘어서면은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죠. 아주 공헌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그 기회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그 상을 주는 위원회로부터 왜 우리가 그 분야의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고민해 본다면 거기에는 기초 부분에 대한 그 부실, 이것을 다시 한번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책임은 많은 누구한테 그 책임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벽돌이 돼서 쌓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틀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학자 대회 때 만들어졌던 엠블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갓과 매스매틱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주제가 결부돼서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그 엠블렘으로 썼던 그런 모자, 전통적인 모자인 갓과 수학의 영문자 M자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갓이라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조형적인 것으로 뛰어난 거고 그 비례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것도 역시 하나의 모자라는 그런 거지만 그것도 잘 뜯어보면은 거기도 수학적인 논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택이 된 것이 아니에요. 또 머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얹혀지는,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자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목을 해보면 알겠지만 지하철에 내는 데 보면 노인들 중에, 한국 사람들 노인들 중에 모자 안 쓴 사람이 별로 없죠. 그만큼 모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또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또 모자 쓰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게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가해로 그런 참고를 얘기 드리면. 그래서 아마도 이 갓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어떤 주제와, 제가 정확히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암묵적으로 본다면은, 머리라고 하는 부분, 갓이라고 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우리 전통 사회 속에서 수학을 대변하는 하나의 부분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그런 엠블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자죠. 1995년에 페르마의 그 마지막 정리를 증명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앤드류 와일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증명을 해내고 나면서 이제 오랜 동안의 수학계의 숙제였던 것을 이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그거를 이제 입증하는 어떤 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가는 어떤 과제를 낸 사람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문제를 낸 사람도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사람이고 그 문제를 또 이제 풀어낸 사람도 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수학의 이 관계를 좀 보면서 아주 굉장히 피상적이고 겉핥기 얇은 부분을 알게 된 거지만은, 참고 수학이라는 그 세계가 정말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세계구나. 어떻게 보면 건축 역사학도 좀 절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학이라는 것도 그렇죠. 끊임없이 많이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제 추정되는 어떤 내용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역사학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죠. 그걸 입증해내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입증해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든지 그것이 존재에 대한 어떤 사실들을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축 역사학이라는 것 자체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이 어땠을까? 이런 해석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거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거를 입증해내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수학의 역사라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구나, 굉장히 그 공통된 점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학자도, 건축 역사학자도 끊임없이 한국의 그 공백으로 남아있는 많은 부분들을 채워내기 위해서, 또 하나가 밝혀지면은 뭐 항상 그렇듯이 더 많은 주변에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딸려오죠. 이 하나를 발견해서 규명을 해주면은 뭐 10개 모르는 것이 이제 나타난다든지. 그래서 한국 건축에서 제가 이제 건축사를 공부하면서 또는 동아시아 건축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너무나 많은 그 난제들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난제들.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합리적으로 해결을 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갖고 가장 사실에 근접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까? 물론 수학처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거기에 가까이, 그 근본에 가깝게, 또 그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다만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수학과 달리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실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해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현상이 이렇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바라다보고 판단하는 어떤 가치 기준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했던 게 또 역사학의 흥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라다보는 그 사회의 어떤 입장들, 견해들, 이런 거를 공통적으로 끌고 가는 어떤 방식들, 전체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줄거리를 이어주는 이런 것들도 역사학에서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소개를 한다면 그레고리 페렐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러시아의 이제 그 유명한 그 수학자 중에 하나죠. 66년도 상을 수상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데, 이 사람은 또 수학의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앞에서 페르마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푸엔카레의 추측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도 또 하나 수학계의 그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해서 그 수학계에서 다 인정을 하는 어떤 공헌을 받은 아주 공인된 그런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됐죠. 당연히 이 사람은 이제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수상자로 결정이 됐지만 이 사람은 수상을 거부했어요. 거부하고 그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많은 나라에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돈도 많이 받지 못하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잊혀진 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이 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수상에 대한 거부가 아주 대단히 명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정확히 100% 똑같이는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가 연구하는 것이 이 우주인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런 상금으로서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하여튼 간단하게 하면 요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차원과 니들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그 보상의 대가에는 질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너네들이 상을 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신이 나한테 상을 준다면 모를까, 감히 너희들 같은 수학자들이 나한테 상을 줘? 나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없어 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만큼 자기에 대한 어떤 충실함, 또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명확한 거죠. 과연 이런 수상이 결정이 됐을 때, 또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왕왕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리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나한테 맞는 자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리를 주니까 맹목적으로 가서 해야 된다는, 또 나는 거길 가야지라는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쫓아가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그레고리 페렐만의 그 입장, 그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식인들 또는 대학생들,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우리 건축계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수학의 역사나 수학자들에 대한 어떤 그 책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렐만의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학문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
그리고 그 내가 도전해야 될 어떤 그 명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명확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교수님, 돌아가신 한양대 건축과를 만드신 교수님 중에 박학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도 역시 물론 페렐만과 비교를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던 분 중에 하나죠. 60, 70년대 그 건설의 어떤 후반기에 수많은 건축가들이 그 일거리가 너무 넘쳐나서 돈을 억수로 벌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학교 연구실로 돌아와서 서양 건축사라는 책을 써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자기의 모든 집념을 불살랐던 그런 분들을 보면, 박학지 교수님 같은 경우를 보면 페렐만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이렇게 쉽게 꺾지 않는, 또 그 신념이 정말 옳다면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그 행동을 보여줬던 분 중에 하나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한다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자기가 집을 설계해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됐는데, 시공해서 담의 높이를 뭐 이만큼 이 정도 높이로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건축주가 바깥에서 자기 집이 보인다고 더 담을 높이 쌓은 거예요. 이분이 가서 현장에 가서 팻마로다가 그 벽을 부시고 그 높이, 자기가 전에 설계했던 그 높이만큼 보여주면서 이 높이를 왜 내가 했는지에 대해서 건축주한테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건축주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벽도 다 부셔버리고, 이 부서진 것에 대한 것은 나의 그 보수에서 전부 제하라, 그리고 가버리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에피소드, 아주 작은 에피소드라고 하면 작은 에피소드 같은 얘기지만, 과연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건축가 중에 그런 그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또 자기가 하는 학문에 대해서, 그런 그 도전에 대해서 자기가 응전할 수 있는 어떤 자세들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스스로도 굉장히 큰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건축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또 어떤 분야에서 건축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떤 분야에서 그 자기의 일을 진행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의 그 최소한의 마음은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가지고, 물론 그런 일 때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실제 시공돼서 남겨진 작품을 거의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도 안 되지만 또 돈을 많이 또 벌지도 못했고, 그 유명한 어떤 누구 건축가 뭐 이런 것처럼 명성을 날리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에도 그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주는 선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이 그 대표적인 그런 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건축과 수학의 어떤 관계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머리가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고 싶었고, 이 시간에 왜 굳이 수학과 건축에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뭐 하는 얘기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명확한 어떤 그 목표들, 의식들, 또 그것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들, 또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건축계의 입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이라는 것은 결국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건축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건축에 대한 해석이 많죠. 음악과 같다고 하기도 하고, 미술과 같다, 조각과 같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건축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만 건축은 한편으로는 수학이다라는 얘기도 감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감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건축은 수학이다라고 또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푸앙카라는 이런 사람이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푼 사람도 천재고 문제를 낸 사람도 천재고, 천재가 천재를 알아보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계에도 과연 그런 스승과 제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마스터 빌더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도 보면은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후학들이 양산이 되어 있지만은 수학계에서처럼 이런 어떤 그 치열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이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영향을 받아서 좀 더 진전시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그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고
서로 과제를 푸는 방식들을 갖다 이제 자기들이 찾아내서 다시 도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엄청난 과제를 주는 사람과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것들, 이제 좀 그 두 가지의 관계는 필요하다. 건축에서는 약간 특수한 거죠. 이런 과제를 주는 사람들은 특정한 건축가들이 아니라 그거는 사회와 제도와 그다음에 그 속에 사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비전공하는 비건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요한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가들한테 던지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푸앙카레가 수학계에 문제를 던지듯이 건축계에서는 특정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조직들이 우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요구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내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갖추어야 될 또는 우리가 대해야 될 어떤 입장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당시 존재를 했고요. 그리고 비례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다음에 노이페르트라든지 그다음에 인체 비례에 대한 문제, 황금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르코르비지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비례들을 가지고 옛날 예술품들을 이렇게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황금비라고 하는 것으로 도출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다빈치의 뭐 그런 도해라든지 코르비지의 인체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인체를 산술적으로 또 뭐 본다든지 작품들을 갖다가 뭐 피부나치 수열 계열로 본다든지 황금비의 분할 비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보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서도 출발이 되는 것은 자연의 한 부분인 사람, 또 자연, 뭐 이런 것에서 황금비도 결국은 자연에서 이제 온 그런 비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물들을 유지시키는, 또 만들어낼 때 이제 그 잠재의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진을 이제 좀 제가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그 기하학적인 베르사유 궁전,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뭐 축과 그다음에 대칭과 뭐 나무들의 식재 양태들, 뭐 또 길의 방향들, 뭐 이런 걸 보면은 자연과 이제 그 대응하는 기하학적인 어떤 패턴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자연과 상대하는 그런 것으로 보기보다는 자연계 속에 하나의 또 하나의 양상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 그 대응의 관계 또는 그 극복과 어떤 뭐 충돌의 관계 이런 거로 보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통합의 관계로서 하나의 요소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그 사유들이 자연의 수학이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가는 또 수학이 있고 이 두 가지는 상충되고 극복의 관계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만들어져가는 변화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또 이것이 점차 그 자연계를 이해하는 어떤 방식으로서의 또 표출되는 그런 국면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 건축계에서는 가능한 일들이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과제들을 좀 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앞에서 누누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런 거죠. 목구조는 전적으로 수학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건축이 수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목구조 건축은 이런 규범 속에서 이제 부재의 크기와 건축물의 규모들이 산정이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수들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 거죠. 아까 잠깐 이용준 박사의 논문을 보여줬듯이 영조법칙의 제에 대한 비례체계, 공정주법의 층리의 두부에 대한 비례체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축물을 만드는 구축 방식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우리도 물론 이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중국도 우리나라에도 그 목구조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비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대략 이런 것을 가지고 유추해서 판단해 본다면 목조 건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재들이 깎여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재단되고 할 때 이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례의 치수들이 수치상으로 이제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각 부재들이 결구가 될 때 거기에 쓰여지는 것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치수들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전체 건물들이 하나의 어떤 그 균형감을 가진 것으로서 생산이 되는 거죠. 또 그걸 우리가 또 이제 바라보고 미적인 어떤 감흥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부재 하나조차도 각각의 치수들이 이제 결정이 돼서 일정한 어떤 그 틀들을 갖다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끼워지는 부재들은 결국 이 비례의 어떤 치수들과 같이 맞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작은 거에서부터 점점 큰 거로 나가는 어떤 그리고 그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서 이제 구축돼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공포 같은 데서는 특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조 건축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맞춤과 이음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그 결국에 의해서 수학적인 비례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불공사 목탑인데, 응현에 있는 불공사 목탑인데, 역시 이런 것도 그런 수학적인 질서 체계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은 구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왼쪽에 있는 이 공포의 변천도도 각 시대에 따라서 기둥의 높이와 그 공포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지붕과 축부의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것과도 관계가 있으면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양상들을 갖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건물 전체로 봤을 때 위계죠. 여기 보면 1, 2, 3이라고 쓴 거는 이것의 비례를 좀 크게 하고, 이것의 비례를 요거보다 좀 작게 하고, 이것보다 요거를 작게 하고, 이것보다 요거를 작게 할 때 전체적으로 건축물의 하나의 군을 이룰 때, 건축의 군체를 이룰 때 그것도 역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위계에도 역시 수학적인 질서들이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하나의 건물에 대한 치수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볼륨들을 결정하는 데에서도 그 작은 치수들의 어떤 그 결정들이 전체를 구성하는 데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토지 분배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저기 일본에 있는 도시계획을 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한 2방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그 방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건 평안경의 모습이고, 평성경 같은 경우, 뭐 평안경이나 평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신분에 따라서 위계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작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 비례 체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여기에 뭐 2개 모이면 그 다음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뭐 2개가 모이면 이게 되고, 여기서 이게 다시 커지고, 이게 더 2개가 되고, 뭐 4개가 되고, 다시 4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올라가면서, 뭐 작게는 건물 하나의 부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크게는 도시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수학적인 그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길에서도 이렇게 이제 위계에 따라서 어느 길이냐,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대로냐, 중로냐, 소로냐 이런 것에서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안대로 같은 경우는 당나라 때 수도했던 장안 같은 경우 주작대로의 그 길이가 150m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대개 광장과 같은 이런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보다 이제 하나 배후의 도로들은 100m로 줄어들고, 더 들어가면 70m로 줄어들고, 더 들어가면 30m로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10m로 줄어들고, 이렇게 어떤 위계에 의해서 각각의 체계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은, 수학적인 비례 체계가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것은 조화와 균형과 대칭과 위계와 분배다.
그럼 이런 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 그것은 질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것들입니다. 작게는 건축과 수학이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런 많은 단계들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정권, 하나의 사회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나가는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깨질 때 분배가 깨지고 위계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대칭이 무너질 때 결국은 무질서가 생겨나고 무질서는 결국은 국가의 파멸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동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 수학은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건축은 수학이다, 수학은 건축이다. 뭐 수학은 건축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건축은 수학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건축 역사도 역시 수학이다라고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략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수학과 건축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